제가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아까도 지금 고동현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이선영 선생님이 발제하신 것 중에 그 연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연도랑 갤러리 연도랑 선생님의 발제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눴어요. 그리고 또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게 2012년에 갤러리 표에서 전시하실 때 그때 뵙고 지금 처음 봬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 전시는 봤어도 직접 뵙고 인사하고 뭐 했던 그래서 제가 이럴까봐 조금 미리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냥 너무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퍼포먼스 하듯이 하다 보면은 제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근데 제가 정리해 온 걸 시나리오를 못 찾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몇세 때 사진이에요? 그것도 오래됐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게 저 그림 보니까 89년이에요. 89년. 저기 통독될 때 네. 작품 저기 그-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매해 바뀌는데 뭐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시작을 해보면 고동현 선생으로부터 이 선생님하고의 대담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잘 전시 보고하면서도 여쭤보지도 못하고 그냥 뻘쭘하게 서 있다가 작품만 보고 가는데 이제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저도 궁금한 걸 여쭤보고 그럴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서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또 오늘 다 평론가분들 다 오시는 줄 알고 그분들 중에는 직접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미리 받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일부에서 황경 선생님, 이선영 선생님 그리고 또 오늘은 오지 못했던 두 분 글까지 고동현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직접 차우 선생님께 육성으로 선생님의 걸어오신 길 그런 얘기들을 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발제하셨던 분들이 또 황경 선생님도 궁금하셨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원고를 자료로 쓰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먼저 직접 이 플로어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누이 얘기들이 선생님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미술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으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또 좀 전혀 다른 곳으로 또 이제 가셔서 작업을 하셨고 그 작업을 쭉 이어오신 과정을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미술을 시작하시고 이후에 독일로 건너가셨을 때 이게 한국에서의 미술이라고 하는 교육과 또 그 미술계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면서 알게 되고 느끼셨던 것들과
그리고 또 독일이라는 낯선 곳이지만 또 원해서 가신 거잖아요. 뭔가를 거기서 체험하신 미술들 그게 차이가 많이 났나요? 차이가 굉장히 많죠. 아이들을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가까이 하니까 발음이 분명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느 패턴이 있어요. 미술 교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근본적으로 여기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했었지만은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건축대학에서 좀 애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를 하나 주면은 걔네들은 그걸 찾아내서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걸 그리라 하는 쪽이잖아요. 그 차이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느끼신 거는 듣다 보니까 가르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작가로서 예. 발표를 하시고 예. 근데 그쪽에 갔을 때는 기록에 보면은 장학금을 받고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떤 교육하시기 전에 예. 교육을 받으신 체험 속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직접 좀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초청 교수로 장학금이라는 게 그거는 다른 거고 초청 교수로서 이게 했는데 덴마크에도 가고 그래서 베를린에서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선생님이 그런 방식들을 예. 익혔던 거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배웠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가르칠 때 보면은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그 학생들도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떤 그 패턴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럼 예를 들면은 꽃을 갖다 놓고 꽃을 그려라, 인물을 갖다 놓고 대상을 하라,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몇 명이서 같은 작업을 해요. 점을 두 개를 찍으면 거기서부터 서로가 만나는 관계를 손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주 재미난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발상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걔네들한테 어떤 창의적이고 관계가 전혀 다른 어떤 걸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배운 거죠. 그 가르친다는 거는 선생님 어디 대학에서 아니면 대학에서. 미술대학? 예. 미술. 건축대학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여름 학교 같은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보통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동양적인 정신성과 서양의 문명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그냥 좀 뭐랄까 피상적으로 접근하는데 선생님의 그 구체적인 체험에서 보면 조금 그런 피상적인 접근하고는 좀 다른.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동양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육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물론 한국에 태어나서 검정색을 볼 때는 우리가 접하는 게 먹이잖아요. 먹에서부터 출발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 뿌리에서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는 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퍼지는데 내 작품을 해서 걸어놓은 오브제 작품이 있어요. 까만 나무로 이렇게 쫙 걸어놓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내 작업실에 와서 보면 너는 너무나 멋진 동양 공간을 만들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한국식이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걸 흔들면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소양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다른 식으로 유럽식이고 서양 서구 구조식으로 했다는 거하고는 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가 이게 약간은 도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의 목소리로 육성으로 직접 본인은 작가로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까 작업들을 우리 보여줄 때는 먹이라든가 여백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해석을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근데 그것을 먹이나 여백, 먹과 여백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회화 미학을 어떤 물질성이라고 하는 서유럽의 독일적인 것하고 어떻게 융화를 시켰을까? 보통 대개의 경우는 무지하게 어렵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지만 대부분 그 근간에는 선생님의 작업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가로서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막스 베크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리고 그 양반의 내가 작품에 감동을 받은 거는 그 공간 감각이었어요. 이 벽면을 완전히 꽉 채우는 그런 공간 감각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럴 수도 있나 했는데 또 다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작가는 이거는 독일 사람에게도 완전히 동양적인 감각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어떤 개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도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작품을 무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스 베크만을 좋아하듯이 그런 어떤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은 꼭 무슨 무당 색깔로만 해야 되는 게 붓으로만 해야 되는 게 동양 이런 게 아니고 그 정신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정신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셔서 제가 잠깐 야 이거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어렵게는 하지만 잘 말 못해요. 그러니까 망설이면서 질문을 하면 뭐냐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작업에서 진짜 현상학적으로 딱 느낀다면 물질이나 선생님의 작업의 이렇게 층위 그리고 분명한 어떤 물질성의 감각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현상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 역시 정신성이야 이렇게 정신이야 이러니까 내가 지금 항이 있습니다. 꼭 물질성을 얘기하면은 정신성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나는 왜 우리 동양화의 난을 그릴 때 이게 한국 정신 우리 동양 정신의 몸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장이라는 게 늘 고통받고 생각하고
계속 나가는 그런 건데 어떻게 얇은 이거 하나로만 가지고 이걸 다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자꾸만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다 뭐 그래도 내가 뭐 정선이나 김정희 그분을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물질을 받아들여야지 정신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예술가보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데카르트 하면 관념, 정신 막 이런 낱말들로 어렵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냥 생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려면은 그런 물질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런 다양한 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좀 얘기를 들어가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작업들을 보면 뭔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게 이미지든 혹은 어떤 낱말들이든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좀 명확하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 여기 써봤듯이 아르코 미술관 하면은 그게 지시적인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지시성은 좀 어떨 때는 좀 애매하지 않은가. 근데 그런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쭉 이어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지침 혹은 그 낱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억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그 감당해서 화면을 만든 거는 같은데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저는 한 1회적인 걸로 안 끝나요. 이걸 첫 번에 작품을 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 표피적인 아름다움 가지고는 내가 원했던 어떤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고 그 위에다가 자꾸만 하다 보면은 완전히 싸움 같은 게 되는 투쟁이에요. 투쟁 중에서 그게 그때 뭔가 빛 같은 게 들어올 때 난 그때 스톱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 쓰나다가 나중에 산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 전투하는 그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왜 분명하지 않고 지시적이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거는 나한테는 좀 이상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내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이게 선생님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들으면은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작업을 하면서 한 걸음만 더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하는지를 사실은 이게 형상은 있지만 그가 원하는 뭔가가 무엇인지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근데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거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거. 너무 빨리 답이 이 질문을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잠깐 선생님은 원하시는 거가 뭐예요? 거기서? 그걸 알면 그림을 안 하죠. 근데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데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가는 길이 분명하게 예. 알았으면 작품을 안 했을 거예요.
찾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아, 그래서 이 노마딕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노마딕이에요. 여기 서울에만 살았다고 해서 노마딕이 되게 아니에요. 아주 적합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프로에서 윤진업 선생이 너무 격하게 공감을 표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마무리쯤에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벌써 본인이 그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중간에 정리가 될까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그 정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의 그 화면을 보면 그 화면이 사실은 멈춰 있고 견고한 듯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간에 이쪽 시간에서 저쪽 시간까지가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어렵게 뭐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선생님의 작업에서는 그런 시간성이 느껴지는데 이 시간성과 또 이렇게 한편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문자가 있지만 텍스트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문자들이 또 불명료하게 애매하게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보면은 여전히 저도 그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동아시아 회화학 이야기에서의 누구? 동아시아 동아시아 회화학 이야기에서 여백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백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데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그런 시간, 존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형상과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특히 진짜 여백이라는 개념이 아니면 동아시아 회화에서의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이 두 개가 분명히 근데 화면에서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들이 아까 초반에 조금 출발을 할 때 제안했다가 부정했던 이른바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라고 애매하게 말했던 이 두 개가 한 화면에서 이렇게 뭐랄까 견주면서 아까는 대결이라는 낱말도 한번 쓰셨거든요.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결 그 현상이 그 형상의 시간과 존재와 여백과 이게 또 대결하면서 한 화면을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바깥에 독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내 작업실에 오면은 아주 동양적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내 걸 보면은 독일 물을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런 어떤 의식 상태가 이 기준이 저는 어떤 고정관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된장, 김치 이런 걸 좋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리 내가 독일 어떤 이런 게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걸 갖다가 뭐 생각하는 게 나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그래도 내 그 동양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빠져 살았구나 하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느낄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는 보면은 먹이 그 물에서 떠 올라올 때 금정 색깔이 그 아름다움
마음에 더 오는 거지 거기에서 물질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좀 잘못했죠. 좀 잘하시는 분이 좀 도와주세요.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부분 하나라 사실은 오늘 얘기 나누면서 조금 더 또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동아시아에서의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하나랑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추상이라는 것과 추상이라는 것과 이렇게 그냥 없이 갈까요? 추상이라는 것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 추상 여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오늘 오전에도 저기 오기 전에 좀 다른 책을 좀 보다 왔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술사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은정인가 이름이 그렇죠 미술사학자 지금 타이난 대학에 교수 있는 사람인데 그 동아시아에서 추상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미술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해서 전시도 기획했고 책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는 또 모아서 뭐 최근에 또 저서로 나온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 말씀에서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이제 그래 동아시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생님은 이제 서유럽의 미술의 본고장 중에 하나에서 그 부딪히는 그 어떤 뭐 뭔가 찾아나가는 원하는 걸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 중에 왜 다른 게 아니라 추상적인 방식을 채택을 하셨을까? 추상이라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걸 왜 답답하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때 한 방에 근데 훅보내. 나는 그런 질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성이라는 게 왜 언제든지 그게 또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 작품, 내가 독일에서나 이렇게 전시를 하면은 제 작품 전부 다 남자인 줄 알아. 막 저기 물론 대작들을 하기도 했지만은 나는 좀 에너지가 많은 쪽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막 와서 보고는 남자다. 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그랬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저기 생각이 여자는 조그맣고 뭐 이쁘게 그리고 꽃이나 뭐 이런 것만 그려야지 여자로 생각하는 어떤 관념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대만에 있는 타이난 대학의 교수가 대만 타이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의 전시를 기획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추상 미술에 대해서 이 동아시아의 추상 미술에서의 그때 뭐라고 썼냐면 히스토리가 아니라 영어로 허스토리라고 썼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 참여한 미술평론가는 시바 치게루 선생님 그 사람이 기조 발제를 했고 근데 그 사람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여성과 추상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새롭게 이 미술을 한번 다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시바치게루가 발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그 타이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문 교수가 또 발제를 했고 근데 그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사실 좀 떠올라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 말씀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미술사를 다시
그 미술을 세워 올리는데 다른 분야보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더 와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평가, 선생님에 대해 작업에 대한 평가, 그 방식이 어쩌면 더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그 기성관념, 고정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돌아가 보면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왜 추상이냐? 근데 선생님은 구상은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리니까 아니 그렇게- 이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 체질로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 그게 뭐였을까? 그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이 여행하시면서 프랑스도 보시고 네. 영국도 네. 보시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기질적으로 예 맞아요. 기질적으로 여기 저 질문 좀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좀 심플한 질문 좀 해야 될 텐데 예. 85년에 베를린 가셨잖아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아니 것처럼 85년을 간 게 아니라 유학 가셨잖아요. 유학이 아니라 77년에 우리 아들이 딱 국민학교 네. 입학시켜놓고 네. 내가 몇 달 동안 유럽 유럽을 현대화랑 전시 끝나고 예, 그 언니네 집에 가셨나 그랬죠. 돈은 딱 쥐고 이제 한번 여행하고 돌아와야 되겠다고 출발을 했어요. 그 네. 이후부터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85년에 DAAD라고 예. 거기에서 기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베를린이 그 섬처럼 돼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문화가 단절된 네.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정말 정정한 그 백남 선생도 계시고 뭐 킨월츠 뭐 미술사에 나오는 저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해서 그때부터 거기 정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4년 있어야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예. 근데 그 85년에 베를린 가셔가지고 89년 동안 4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 그 행정수도는 본이었잖아요. 독일은. 그래서 혹시 그때는 본이 저는 그 사이에 본을 다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제법 활발했어요. 지금부터. 예. 선생님 그때 그 본을 다녀오시거나 본에 무슨 전시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런 본을 좀 경험하셨어요? 85년에서 89년 사이에. 그 저기 보는 그 베를린이 그때는 문화의 꽃 같았어요. 네.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압축된 공간 속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거에 힘이었으니까 거기서 작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현대음악, 현대미술, 뭐 영화, 뭐 이런 쪽에서 매일이 이게 정말 저기 경이였지요. 그러니까 본에 갈 필요가 없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89년에 베를린 월 무너지면서 작가들이 또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싼 작업실 구하고 뭐 이런 더 물리기 쉽고 왔잖아요. 네. 그 89년 전하고 후하고 볼 때 그런 어떤 분위기 차이 같은 건 좀 어땠어요? 분위기가 좀 이완이 됐어요. 그 이렇게 완전히 팽창됐던 어떤 그 에너지하고 이게 풀어지면서 막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 또 그 저기 행정적으로 그 베를린이 저기 수도가 됨과 동시에 그리고 그 동독 자체가 그 문을 열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흘러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베를린이 좀 느슨해졌죠. 그러면 그때 뭐 düsseldorf나 이런 데 있던 독일의 젊은 작가들이 베를린을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분위기였나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왜냐하면 베를린이 너무 비싸져서 이제 그 저기 베를린에서 동베를린 쪽으로 나가는 작가들이 많았어요. 그 무지엄 인젤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창고 같은 데도 예. 작업실로 들어가고. 예.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요? 아니 그냥 지금 이렇게 짜맞추면서 제가 그 그- 당시에 베를린을 몇 번 가봤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본도 저는 사실은 가봤어요. 근데 그때 또 당시에는
작가들이 와 우리 때를 지어서 우리가 성을 하나 사자. 성들이 많거든요. 거기 그 저기 카프카에 나오는 성처럼 성이 많아서 그거 성 하나 사자고 그래서 나도 그 따라갔다고. 어떤 때는 그 저기 섬을 하나 사자고. 그 저기 나는 아 우리 집이 서울인데 나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해. 그래도 꼭 흥미는 있었어요. 우리 집 식구가 몽땅 다 오고 싶었는데 관장님은 절대 안 왔네. 그때 내가 저기 85년도에 장학 기금을 받았을 때 우리 집 식구를 몽땅 다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집도 주고 작업실도 주고 돈도 주고 이래서 살 수가 있었는데 관장님은 여행만 하고 가겠다. 우리 아들하고 그러고 떠나고 저기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여기 있어라. 나랑 같이 살자 하니까 나는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막 아빠 따라 갔어요. 그러고 난 뒤는 이제 관장님이 나중에 내가 그래도 오세요. 그래서 유럽 쪽을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초대를 해서 벨린은 안 계시고 파리로 가셨다고. 베를린하고 뉴욕하고는 좀 교류가 있었어요. 작가들이 아, 뉴욕에 그렇죠. 있는 작가들이 좀 오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베를린에는 무렵에. 돈이 있었으니까 뉴욕에 있는 작가들을 초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DAAD라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베를린 예술 그게 좀 영역이 더 넓혀졌죠. 좀 이제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추상이라고 하는 이게 인베이션은 그 서양에서도 많은 경우는 그 남성들이 추상 미술의 또 역할을 유명한 선생님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름도 있고 백반도 있고 근데 그 지금 이 제가 관심을 갖는 이 동아시아 법권에서 분명히 여성 선생님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오해하지 마시는 게 여성이 혹은 그리고 저 추상이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그 미술사를 바라볼 수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왔는데 지금 현재 근데 지금 그게 실제로 그런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작업이.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는 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의 구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는 좀 흥미를 못 느끼지만 그게 그러니까 너무 아까 단어에서 내가 좀 단어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저기 리얼리즘하고 그 추상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여성적인 것, 네. 뭐 이런 것 구상이란 뭐 이런 것 이런 걸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 추상 미술과 이 동아시아에서의 여성 미술이 새롭게 이렇게 구성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꽤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무슨 정보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작업을 한 사람이지 정보를 구입한 그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체질이 맞고 그리고 추상으로서 훨씬 더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추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추상이 아니잖아요. 다 보이는데 뭐 그리고 뭐 이제 추상 다 보이는데 우리 실컷 지금 그 지시하는 게 없어서 되게 어렵다고 선생님 작품 이해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지금 다 모여서 지금 선생님 작품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자리인데 다 보인다 그래. 근데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요? 선생님이 추상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라고 하는 게 선생님 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여성 미술에 관련된 그 새로운 것들을 구축하려는 시도 이게 사실은 이미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규정된 상황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종의 우리가 바디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만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생님 작업이랑 약간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계속 그런 규정된 상황에서 고통받는 상황에 계신 선생님이 뭔가 지시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부상이 아닌 다른 추상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택해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시고 있는 하나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 너무 명쾌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두 가지였어요. 큰 기둥이 이게 뭐냐면 일반론적인 자꾸 선생님에게 접근할 때 지나치게 비교미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근데 그런 측면을 또 완전 배제하고는 처음에 접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이제 으로 출발은 하되 그 방식을 비교미학적인 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가서 이제 받는 문제가 지금 현재 2025년에 그 사실은 그 두 가지 문제, 그 젠더와 추상이라고 하는 지금 좀 전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 젠더와 추상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분명히 아주 의미 있게 선생님 작업에서 탐구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대담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심을 가지고 이제 사실 선생님 작업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대담자로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뭐 또 다른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지금 궁금해서 오신 지금 아니요. 그 차오이 선생님 뭐 한 50년 이상 오랜 기간 이렇게 참석을 해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상당히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거 모르시는 거 아는 건 아는 거 그거지 뭐 이렇게 호도하거나 또는 뭐 척하고 프리텐드 그러니까 척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솔직하시고 직설적이시고 근데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게 뭐냐면 그 작업을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독일 쪽이라고 보고 독일 쪽에서는 한국 쪽이다 또 동양적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말씀하니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고 제가 이제 모노하를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단색화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잘 못 맡아요. 남들이 맡아서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뭐하고 비교하다 보면 일본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모노하나 단색화를 했던 그 곽인식, 이완 이 두 선생님이 경우가 딱 그렇게 해당돼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 두 분 작품을 보면 일본 냄새가 난다. 맞아요. 근데 그 모노화를 깊이 지지했던 그 미국 저 평론가 저 신부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분은 한국 냄새를 얘기를 해요. 네, 한국 냄새가 난다. 이게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가 몸담고 살아왔던 그런 문화. 그건 시선을 낼래 시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잠자리, 고추 잠자리. 어렸을 때 이제 말을 배우는 거, 말은 건데 고양이고 문하고 언어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제 고추 잠자리가 봤다 보면 내가 그러면 엄마한테 저거 뭐냐 고추 잠자리란다. 그러면 그 고추 잠자리는 단어가 각인이 된단 말이야. 몸 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80이 됐어. 그래가지고 고추 잠자리를 어디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고향으로 세월 이동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옛날 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된장하고 고추장 먹고 네. 자란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생각이 공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